상호금융을 중심으로 제2금융권에 대한 가계대출 관리에 들어갑니다. 구자균 LS 산전 부회장이 회장으로, 구자연 LS 전선 사장은 부회장으로 각각 승진했습니다. 올해 기업 공개시장 최대어로 꼽힌 제일모직 공모주 청약이 오늘 마감했습니다. 지자체와 대기업이 손잡고 지역의 창조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박미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대량 매도에 1910선까지 내려갔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 강광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국제 유가 하락 등 대외 악재 속에 192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49% 하락한 1916.59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국제 유가 급락과 내년 원유 수요 감소 전망에 일제히 1%대의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1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5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이한 코스피 지수는 대외 불안감 속에 하락 출발한 이후 장중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외국인이 홀로 약 7천억 원에 가까운 매물을 쏟아내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기관이 장중 사자로 돌아서 개인과 동반 순매수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장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가 연 2.00%로 2개월 연속 동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지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은 6,95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3,325억 원, 기관은 1,971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으며 비금속 광물, 종이목재, 증권 등이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신한지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외국인 매도세에 3% 넘게 낙폭을 보인 가운데 SK텔레콤과 기아차, 삼성화재도 2에서 4%대로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4.75포인트 내린 537.21포인트로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다음 카카오가 7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을 이어가며 오늘도 3.1% 내린 가운데 파라다이스도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셀트리온과 CJ 오쇼핑, 메디톡스, GS 홈쇼핑도 소폭 내렸습니다. 네, MPK의 잇따른 해외 시장 진출에 증권가의 기대감이 커졌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국내 대표 피자 브랜드인 미스터 피자로 유명한 MPK가 최근 잇따른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했습니다. MPK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전날보다 12.13% 오른 3,23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1일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인데요. 오늘 주가를 끌어올린 소재는 MPK그룹이 동남아시아 시장에 직접 진출한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MPK그룹은 말레이시아 예치그룹과 싱가포르 현지의 협작법인을 설립하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3개국에서 미스터 피자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이들 3개국에 총 100개 매장을 오픈할 계획입니다. MPK는 이에 앞서 지난 10월 필리핀 대형 외식 업체와도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5년 내 현지에 100개 매장을 출점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피자 시장 1위인 MPK가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PK는 이미 지난 2000년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중국의 첫 미스터 피자 매장을 출점하고 해외 시장 공략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중국 상하이 법인이 진출 1년 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는 최근 중국인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중국 내 미스터 피자 매장도 올해 43개에서 내년 150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연말 손익분기점 도달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만큼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강광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제2금융권에 대한 가계대출 관리에 들어갑니다. 최근 늘고 있는 상가 토지 담보 대출에 대해 LTV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규제하고 새마을금고에는 동일인 대출 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정찬우 부위원장 주재로 상호금융 관계기관 합동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액은 2008년 117조 3천억 원에서 올해 9월 말 210조 3천억 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고 가계대출 증가율도 9월 기준 11.3%로 은행을 추월했습니다. 특히 상호금융권은 지난 8월 LTV DTI 규제 비율이 일원화하면서 은행으로 가계대출이 몰리자 여유자금을 LTV DTI 규제를 받지 않는 상가 토지 등 비주택 담보대출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가 토지 담보대출에 LTV 적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규정 이상의 대출이 나가지 않도록 동일인 대출 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수신 대출이 급증한 조합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검사를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2%로 2개월 연속 동결됐습니다. 한은은 오늘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8월과 10월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린 만큼 당분간은 그 효과와 경기 흐름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게다가 저금리의 정부의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까지 맞물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전세가격 상승 등도 추가 인하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러나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낳는 저물가의 장기화, 투자 부진, 소비심리 악화 등 최근 경기 흐름을 보면 내년엔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나 금융 중개지원 대출 한도 확대 등 한층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펼쳐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추가로 인하된다면 내년 1분기가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하 필요성이 있다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출구 전략이 본격화되기 전에 추가 인하를 결정하는 게 금융시장에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구자균 LS산전 부회장이 회장으로, 구전 LS전선 사장은 부회장으로 각각 승진했습니다. LS그룹은 오늘 이사회를 열어 회장 1명, 부회장 2명, 사장 1명, 부사장 5명, 전무 4명, 상무 12명, 이사 신규 선임 11명 등 총 36명에 대해 2015년 1월 1일자로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구자균 회장은 LG그룹 창업 고문인 고 구평회 이원 명예회장의 3남으로 구자열 LS그룹 회장의 둘째 동생입니다. 구전 사장은 고 구두휘 예스코 명예회장의 외아들로 구 부회장의 사촌 동생입니다. LS그룹은 구자균 회장은 2008년 LS산전 CEO 취임 이후 초고압 직류 송전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으며 구자은 부회장은 LS전선의 해저 초전도 케이블 등 핵심 사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해외 수주를 주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S그룹은 트랙터, 전자부품 사업 등을 미래 전략 사업으로 키우기 위해 LS 엠트론을 사업 부문으로 승격시키고 구자은 부회장을 엠트론 사업 부문 부회장 겸 대표 CEO로 선임했습니다. 이로써 LS그룹은 기존의 전선, 산전, 동제련, 이원 등 4개 사업 부문에다 신설된 엠트론 사업 부문을 추가해 5개 사업 부분 체제로 재편됐습니다. 올해 기업 공개 시장 최대어로 꼽힌 제일모직 공모주 청약이 오늘 마감했는데요. 이틀 동안 30조 원이 몰리며 지난달 상장한 삼성 SDS는 물론 2010년 삼성생명의 기록도 뛰어넘는 뜨거운 열기를 보였습니다. 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일모직 공모주 청약에 뭉칫돈이 몰렸습니다. 공모주 마감인 오늘까지 총 30조 원 안팎의 자금이 몰리며 청약 경쟁률은 200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흥행 돌풍은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갈 곳을 잃은 부동산 자금이 상장 시 차익을 노리고 대거 몰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제일모직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데다 사주 지분과 보유 자산이 많아 장기 투자주로서의 매력이 부각된 점도 작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제일모직 상장 주관사인 KDB 대우증권에 따르면 청약 마지막 날인 오늘 오후 4시 현재 공모 물량 574만 9,990주 모집에 11억 2,052만 7,520주가 청약돼 경쟁률이 194.9대 1을 기록했습니다. 청약 증거금은 30조 635억 원이 몰렸습니다. 지난달 상장한 삼성 SDS 청약 증거금 15조 5,520억 원은 물론 2010년 삼성생명 19조 2,216억 원도 가뿐히 제쳤습니다. 제일모직의 공모주 청약은 첫날부터 대박 조짐을 보였습니다. 하루 동안만 역대 최고인 6조 194억 원의 증거금이 몰려 이날 경쟁률만 38.8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청약 열기는 장기 투자주로서의 기대감뿐만 아니라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저금리 시대에 상장 직후 한때 주가가 2배 넘게 올랐던 삼성 SDS 학습 효과까지 겹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일모직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데다 향후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도 언급되는 만큼 상당한 시세 차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상장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연 제일모직 패션부분 사장 등 총수일가로 3남매가 갖고 있는 지분 40%는 공모가로만 따져도 2조 7천억 원, 상장 뒤 10만 원까지 오를 경우에는 5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일모직은 오는 18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며 공모가를 기준으로 한 시가총액은 7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진행된 계열사 상장이 대박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지자체와 대기업이 손잡고 지역의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나섰습니다. 정부가 대구와 대전, 전북 등에 설립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삼성과 SK그룹 등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에 위치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이곳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역별로 만들고 있는 지원 기관입니다. 지난 4월 문을 연 이후로 9월부터는 삼성그룹의 지원을 받아 지역의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움직인 삼성그룹은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벤처 창업 공모전을 열고 아이디어 발굴에 나섰습니다. 이번 벤처 창업 공모전은 지난 1일 마감 결과 3,700여 건의 아이디어가 들어올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삼성그룹은 신청 아이디어 중 20여 건을 뽑아 초기 사업 지원금 2천만 원을 포함해 팀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삼성그룹은 대구시와 향후 5년간 총 200억 원을 공동 투자해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갖다가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지역에 좋은 스타트업 업체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대구 지역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고요. SK그룹도 지난 10월 대전 지역의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 지원에 나섰습니다. SK그룹은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벤처기업 멘토링과 컨설팅, 창업자금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대전 지역 벤처 발굴을 위해 국가대표 벤처기업 선발 프로그램을 지난달 2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SK그룹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 선발된 팀에 해외 진출 자금 1,000만 원을 우선 제공하는 한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사업화 과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SK그룹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텔과 랩9뿐만 아니라 국내 벤처기업 육성에 관심이 있는 실리콘밸리 내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도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효성그룹도 지난달 전라북도와 함께 세계 최고 탄소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계획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세웠습니다. 또한 효성그룹과 전라북도는 각각 400억 원과 50억 원의 자금을 조성해 전북 지역 중소기업 및 벤처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17개 시도에서 출범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각 지역의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대기업이 손잡고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의 중소기업들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만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상품화할 수 있을지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분산 개최 논란으로 시끄러운데요. 자세한 소식 문화레저부 양준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IOC가 왜 벼랑간 분산 개최안을 들고 나온 건가요? 네, 일단 표면적으로는 위기의 IOC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돌파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올림픽의 인기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최에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되고 치르고 나서도 시설 유지에 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2월 소치 올림픽 개최 비용은 무려 57조 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IOC가 들고 나온 게 꼭 한 도시에서만 개최하는 게 아니라 도시 간 분산 개최, 나아가 국가 간 분산 개최를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한 겁니다. 이 안을 핵심으로 한 올림픽 어젠다 2020을 그저께 통과시켰는데요. 원래는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하려 했는데 2020년을 바로 2년 앞두고 열리는 평창 올림픽부터 의욕적으로 시행하려는 게 IOC의 생각입니다. 한편으로는 문체부, 조직위, 강원도,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을 준비하는 이 세 주체 간의 불협화음 때문에 IOC의 불신이 커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성공 개최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분산 개최안을 들고 개입을 하게 된 것인데요. 실제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지난 7월 평창 방문 때 공사 지연의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각 종목 국제연맹 직원들도 수시로 평창을 찾아 준비 상황을 체크했는데 상당수가 만족스럽지 못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본과의 단독 개최 실현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 겁니까? 네, IOC의 제안은 썰매 종목, 그러니까 루지와 스켈레톤, 봅슬레이를 다른 나라에서 치르자는 건데요. 일본 나가노를 포함한 후보지 12곳을 다음 주 중으로 조직위에 보낸다고 합니다. 조직위는 이 가운데 한 곳을 결정해 3월 말까지 IOC에 통보해야 합니다. 물론 단독 개최는 어디까지나 의무가 아닌 IOC의 권고안입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거부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문제는 개혁을 실천하려는 IOC의 드라이브가 워낙 강하다는 겁니다.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문체부와 조직위, 강원도는 나란히 분산 개최 반대 의견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분산 개최의 경우 1,000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창올림픽 썰매 경기장의 경우 벌써 공정률이 12.5%를 넘어섰습니다. 분산 개최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 위약금에다 소송 등으로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요. 결국 분산 개최의 경제적 효과는 기대보다는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산 개최를 거부할 분명한 명분은 찾기가 쉽지 않은 게 한 상황입니다. IOC가 분산 개최안을 내놓은 것은 평창이 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 등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탓이 큽니다. 조직위는 썰매 경기장을 레저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썰매 종목 분산 개최 거부를 주장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는 IOC의 판단을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무엇보다 조양호 위원장의 입장도 좀 주목이 되고 있죠. 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2011년 평창올림픽 유치 때 유치위원장이었는데요. 김진선 조직위원장에 이어 올 7월부터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모나코 IOC 총회에서 그저께 돌아왔는데요. 내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분산 개최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조양호 위원장은 기본적으로는 분산 개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IOC를 설득하겠다는 뜻을 밝힐 전망인데요. 문제는 조 위원장이 IOC 위원직에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최근 끝난 IOC 총회에서는 IOC 위원에 대한 정년 연장안도 통과됐는데요. 만 74세까지 위원 활동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만 65세인 조양호 위원장은 지난해 총회에서 한 번 낙선 경험이 있습니다. 재도전을 해서 내년에 당선될 경우에 2023년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종전 원칙대로라면 내년에 당선돼도 4년밖에 활동할 수 없었는데요. 이 때문에 재도전 가능성이 크지 않았지만 이제는 도전에 확실한 근거가
생긴 셈입니다. 국제 스포츠계의 거물로 통하는 IOC 위원은 집행위원들의 선출로 결정됩니다. 여기에는 토마스 바흐 위원장의 입김이 가장 강하게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바흐 위원장의 핵심 정책인 분산개최를 이번에 평창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향후 IOC 위원 선출 때 조양호 위원장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래저래 조양호 위원장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는 요즘입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레저산업부 양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일본 차 업계가 과거 명성을 되찾기 위해 다양한 신차를 출시했는데요. 이 중에 일본 세단으로는 드물게 디젤 엔진을 장착한 모델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는 수입차의 판매 성장세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와 함께 수입차 내에서도 유럽차의 독주 속에 일본차 업계의 반격이 성공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비 효율 부문에서는 하이브리드에 집중하며 디젤에는 좀처럼 관심을 갖지 않던 일본 완성차 브랜드가 디젤 세단을 출시해 유럽차와 정면 승부를 펼쳤는데요. 그 선봉에 있는 차가 바로 오늘 소개할 인피니티 Q50입니다. Q50은 지난 몇 년간 국내 시장에서 판매 부진을 겪은 인피니티가 부활을 목표로 야심차게 출시한 브랜드 최초의 디젤 스포츠 세단입니다. 지금까지의 판매 기록을 보면 디젤을 도입한 인피니티의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Q50은 지난 2월 출시 후 10개월 동안 2,199대가 판매됐고 이로써 인피니티 전체 판매량은 작년 동기 대비 166%나 성장했습니다. 독일 디젤이 장악한 한국에서 일본의 디젤 모델이 이 같은 인기를 누리기란 쉽지 않은데요. 실제 시승을 통해 인피니티 Q50 돌풍의 이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외관부터 살펴볼까요? 역동적인 디자인을 표방한 차들은 많지만 정차에서도 움직이는 듯한 Q50의 디자인은 단연 독보적입니다. 둥글둥글한 인피니티 특유의 곡선 디자인은 Q50에서는 보다 섬세해졌습니다. 보닛 위 그릴 앞쪽에서부터 넓게 퍼져가는 곡선 라인을 보고 있으면 이 차가 쇳덩이가 아니라 바람에 일렁이는 물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결 무늬를 닮은 캐릭터 라인은 차량 옆면으로 이어지고 지붕을 따라 부드럽게 흐르는 아치 루프 라인을 통해 우아하면서도 다이내믹한 스포츠 세단의 이미지가 구현됐습니다. 전체적인 볼륨감에 더해 존재감 있는 19인치 알로이 휠은 Q50의 당당한 풍모를 완성시킵니다. 인피니티는 국내 소비자들의 높은 선호도를 반영해 옵션 사항이었던 19인치 휠을 2015년 연식 변경 모델부터 기본 적용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동양적인 곡선으로 안정감이 돋보입니다. 인피니티 고유의 더블 웨이브 디자인은 운전석과 동승석을 각각의 독립된 공간처럼 안락하게 느껴지게 합니다. 동급 최장인 2850mm의 휠 베이스로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했고 앞좌석 등받이를 얇게 설계해 무릎 공간을 확보하면서 타고 내리는 것도 한결 용이해졌습니다. 대략적인 내외관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노을공원에서 자이로를 타고 인진강역을 돌아오는 110km 구간을 시승해 보겠습니다. 운전을 시작한 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Q50의 엔진음입니다. 디젤 특유의 다소 거친 음색이 실내로 전달됩니다. 저속에서 강조된 듯한 엔진음은 시속 60km를 넘어서면서 진정됩니다. 전반적인 가속감은 가볍다기보다는 묵직하게 차량의 후면을 밀어주는 느낌입니다. 실용 구간인 1600에서 2800rpm에서 구현되는 최대 토크 덕분에 이 차가 왜 스포츠 세단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속주행에서의 느낌은 마치 대형 세단을 탄 것 같은 안정감이 전해지는데요. 공기역학적인 외관 디자인을 통해 주행 시 차체가 뜨는 양력을 최소화시킨 덕입니다. 회전 구간을 만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코너링을 시험했습니다. 단단한 서스펜션과 함께 차체가 노면에 착 달라붙어 회전 구간이 끝날 때까지 안정적으로 버텨줍니다. 이 부분에서는 스티어링 휠도 한몫합니다. 묵직하게 세팅된 Q50의 전기 유압식 스티어링 휠은 외풍이 심한 날씨에도 흔들림 없는 핸들링이 가능했습니다. Q50은 전방 비상 브레이크와 차선 이탈 경고 방지 시스템 등
첨단 안전주행 장비로 무장돼 있습니다. 특히 전방 추돌 예측 경보 시스템은 인상적입니다. 주행 중 앞차량 2대까지 속도와 거리를 감지해 전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운전자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앞차와의 추돌이 예상될 경우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해 사고를 예방해줍니다. 실제 시승을 하는 동안 몇 차례 테스트를 해봤더니 자동으로 추돌이 방지돼 브레이크 활용 없이도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시승 구간을 돌아 출발 지점으로 돌아왔습니다. 100km를 넘게 달렸는데도 연료 게이지가 별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Q50의 공인연비는 리터당 15.1km. 이 차의 주행 성능을 고려하면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주차를 할 때는 좌우 측면과 전후 4개의 카메라가 제공하는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를 지원합니다. 직접 경험한 Q50은 잘생긴 외모에 실력까지 갖춘 스포츠스타 같았습니다. 날렵하고 세련된 디자인에 강력한 주행 성능, 그리고 독일 디젤 차들 사이에서 선전하는 모습은 홀로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스포츠스타를 떠오르게 합니다. 인피니티의 주력 모델로 떠오른 Q50, 이 차의 질주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